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이 결코 신천지교로 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와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촘촘하고 또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 사태, 그리고 2006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편 큰 고비를 넘기는 듯했던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만 90명이 넘으면서 이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온상지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이처럼 집단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잠재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죠. 구로구 상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최소 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 지역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어제 오전 10시 집계 이후에 추가로 확진된 환자를 보면 먼저 구로구에서 콜센터 직원인 52살 여성과 기존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아버지인 79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구로구에서 밤사이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TBS 취재 결과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남편으로 잠시 후 서울시 오전 10시 기준 공식 집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에서는 콜센터 직원 1명이, 또 마포구에서는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직원과 가족 등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구로구가 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뒤이어 강서구가 10명, 양천구가 9명, 관악구 8명, 영등포와 마포에서 각각 5명씩, 또 노원구 4명, 동작구 3명, 은평과 금천이 각각 2명, 마지막으로 송파구와 중구, 서대문구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타시도 거주자는 경기도 광명시가 2명, 부천시가 1명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추가로 2명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내 신천지 교인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5명이고요.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리아빌딩은 1층부터 12층은 전면 폐쇄됐고 빌딩 옆에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서 근로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로구 콜센터 건물인 코리아빌딩의 7층, 8층 그리고 9층에도 또 다른 콜센터가 입주해 있다면서요. 다른 콜센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11층 콜센터 이외에 다른 콜센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콜센터는 전국에 700여 개가 약간 넘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412개가 서울시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다산 콜센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약 4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120
다산콜은 서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시설인 만큼 콜센터 전 시설의 방역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지급에 나섰습니다. 또 오늘부터 주간 상담사들의 시범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집중 방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 콜센터만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 PC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학은 연기되고 학원은 대다수가 휴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이 잦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육당국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의 PC방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동대문구에서 PC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확진자 4명이 같은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선 동대문구 관내 16번째 확진자인 22살 여성은 지난 7일 오후에 삼육 서울병원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한 PC방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PC방은 앞서 확진자 3명이 다녀갔던 곳입니다. 지난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동대문구 9번째 확진자가 이달 1일 이 PC방에 다녀갔고요. 이 환자의 형제인 동대문구 12번째, 13번째 확진자도 여러 차례 이 PC방을 찾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대문구 16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이 PC방이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PC방은 각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지 뭐 콜센터만큼 말을 많이 한다거나 서로 대화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PC방에서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확진자들이 다녀간 PC방은 전체 좌석이 한 140석 정도 되는 대규모 PC방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많은 좌석에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오가다 보니 집단 감염이 한번 발생하면 확진자 또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들의 동선 파악은 더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PC방을 비롯해서 노래방과 클럽, 콜라텍 등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동작구를 비롯한 자치구 차원에서도 관내 노래방이나 PC방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정말 PC방뿐만 아니라 그런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서울 시내의 병상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서울시가 어제까지 확보한 음압병상 모두 380개입니다. 여기에 입원한 환자가 한 203명 정도로 파악되면서 병실 가동률 5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이달 26일까지 음압병상 615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한 1,000개 가까이 음압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한 일반 병상도 이달 중으로 600개 정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또 퇴원 후에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됩니다. 우선 서울시는 1단계로 태릉선수촌에 200실 규모의 생활치료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16일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2단계 생활치료시설은 이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 전체 9개 시설 1,840실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서울시는 시설 관리 주체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 코로나 확진 현황, 질병관리본부 집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7,755명입니다. 사망자는 공식 발표 60명으로 나온 이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한 6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8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밤사이에 대구 지역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무더기 확진이 이미 대구에서 예고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대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구시청입니다. 대구 지역 사망자는 어제 저녁 1명이 더 숨지면서 모두 46명이 됐습니다. 46번째 사망자는 79살 남성으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5,794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는 어제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6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도 확인됐습니다.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로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발생 시점이 서울보다 빨랐다는 건데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은 이미 대구에서 예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1만여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5,200여 명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자가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을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들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신천지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7곳을 추가로 확인해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의 원룸과 빌라로 이곳에서 2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0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종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특히 서울과 대구시의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이제서야 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죠. 네, WHO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네.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6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예. 다만 WHO는 만약 국가가 진단이나 치료를 잘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서 네.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조차 코로나19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가 코로나19에 대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를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다행인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특히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어제 서 기자도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9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환자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구로 콜센터 확진자의 대부분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방역에 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또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 현실적으로 접촉자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예. 확인하더라도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설사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을 했더라도 이 출퇴근 시간대가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안심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중교통을 타고 난 뒤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또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이나 얼굴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서울시 상황실 브리핑 내용에서도 잠시 나왔는데 콜센터 같은 밀집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나요? 네, 이제 밀집돼 있어서 비말로 감염되는 위험성이 큰 사업장이나 시설에 적용되는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밀집 사업장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또 온라인을 활용한 근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조정하고 또 사무실 좌석도 뭐 좀 대각선으로 앉는다거나 아니면 좀 간격을 떨어뜨려서 앉는다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할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하루에 2번씩 또 발열 체크도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즉각 중단시키고 종사자와 방문자 목록 관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터진 사건은 콜센터였습니다만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특히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도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전체 입소자의 절반가량,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가 117명인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인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이 중에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고요. 또 게다가 확진자 중에서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차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예.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도 1차 때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요양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와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푸른 요양원의 경우 어떻게 코로나19가 감염되기 시작했는지 그 경로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건당국은 종사자가 출퇴근하고 입소자는 시설 내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청도 대남병원과 비슷한 사정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네. 하루빨리 역학조사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정부 세종청사의 공무원들도 또 잇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어제 세종시에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만 7명입니다. 이 중 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수산정책실 소속이고요. 또 교육부 소속 50대 공무원과 또 그의 딸, 또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해양수산부 지원의 아내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실 직원 모두를 재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체 직원에 대해서도 필수 인력만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부도 확진된 직원이 소속된 국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줌바 강사나 바이올린 강사 등 기존 확진자들과는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세종청사에 별도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 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 그 별도의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초중고 등학교뿐 아니라 이제 대학도 개강을 계속 미루고 있고 또 개강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를 해라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대학은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개강 날짜를 정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이번 주에 개강을 한 곳도 있고요. 또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달 말, 3월 말에 개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개강을 했더라도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당분간 진행이 되는데 이 온라인 강의가 교수에게도 또 학생에게도 너무 낯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강의의 1%에서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 교수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 첫 번째 강의를 만드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 기존에 강의실에서 하던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제 몇 배가 더 걸린 셈인데 일단 준비한 강의 자료에 맞춰서 녹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거나 말이 꼬인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고요.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건데요. 또 심지어 노트북 마이크로는 음질이 좋지 않아서 예. 교수의 사비로 마이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1시간에 강의비가 6만 원가량인데 마이크가 7만 7천 원을 들여서 샀다고 하니 1시간 강의료보다 더 비싼 마이크를 산 셈이죠. 그런 셈이네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낯설고 학생들도 낯설고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던가요?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로 수업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음대나 미대생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슨이나 아니면 작업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애초에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요. 실험이 있는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청각장애 학생들이에요. 제가 청각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청각장애 학생들한테는 2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막을 써줄 속기사, 그리고 또 수어로 강의를 전달해줄 수어 통역사가 필요한데요. 예. 지금 온라인 강의에 이 2개 중 하나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결국 교수의 입모양만 보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 강의의 4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언제까지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강의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자, 다시 등록금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 왜 등록금은 그대로냐라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평소에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만큼의 그 강의 질이 보장되지가 않고 그렇죠. 네, 또 강의 질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들조차도 온라인 강의 질이 훨씬 낮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또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결정한 사안이라 좀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일단 어제 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중기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신청 금액이 누적 5조 2,30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11만 건을 넘었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신청 금액 대비 8.9%인 4,667억 원, 건수로는 신청 대비 9.2%인 1,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대다수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렇네요. 일단 중기부는 이번 달 들어서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집중 대응해서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이 필요한 기업들에 빠르게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콜센터는 닭장이다. 건강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창문도 없는 콜센터가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인 이동훈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까지 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도권 지역에 그 감염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인구가 밀집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려했던 사태가 터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 환자의 특징이 집에 가셔서 가족분하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가족 간 전염이 좀 많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 배우자분이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감염은 또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지금 열이 나시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환자분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2차, 3차 감염을 좀 미리 예방하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서 계속 말을 하는 그 근무 환경 때문에 이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이 예고된 일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콜센터가 코로나19의 최대 취약지로 이제 떠오르는 겁니까? 그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른 곳도 많습니다. 실내에서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곳들이 모두 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PC방도 그럴 수가 있고요. 네네. 사무실도 그럴 수가 있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모두 다 폐쇄하거나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좀 그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열 체크를 하는데 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들어갈 때 열 체크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사례 보시다시피 한 분의 환자가 발생되는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각 자영업체나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동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 콜센터 이런 밀집 사업장에서의 사건이 크게 터진 건 처음 있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집 사업장에 대한 관리나 위생 지침이 따로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뒤늦게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 또한 방역에 있어서 하나의 허점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로 콜센터가 직장 내 집단 감염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콜센터 근무자들 사이에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직원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아마 그분이 배출한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 때문에 전파가 되기보다는 공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대제가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사용한 컴퓨터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교대자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1차 전파가 되어서 한 사무실에서 2명, 3명 정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좁은 사무 공간에서 한꺼번에 이제 기침을 하거나 혹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매개체를 통한 형태로 혹은 비말 전파를 통한 직접 형태로 다른 분들의 감염이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감염자들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콜센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콜센터에 집중을 하지만 방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밀집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이라면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의 한 예시이기 때문에 네.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미 코로나19 감염이 되기 쉬운 어떤 환경들에 대한 분석은 다 나와 있었잖아요. 뭐 여러 네. 사람이 사용하는 좁은 밀폐된 공간, 뭐 여러 가지 물건이라던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을 하고. 근데 충분히 이 밀집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미리 좀 이뤄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이제서야 이런 지침이 나왔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 이 인근이 또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의 집단 감염이 터져버리니까 인근의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가 위치한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9만 명이 이용합니다. 확진자들 상당수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여러 사람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콜센터 직원들은 구로를 비롯해 양천과 금천 등 서울 12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명과 부천 등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나 감염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다 대중교통만 이용하지. 약간 불안하지. 모르는 사람끼리 앉으면. 서울시는 교통 중심지인 신도림 일대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됐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 감염원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현재로선 감염 예방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몫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손에도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대중교통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지금 이 구로 콜센터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된 확진자를 보면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뿐 아니라 경기라던가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나도 모르게 접촉을 했을 사람들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환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진 분과 같은 버스 혹은 같은 지하철의 같은 객차 근거리에 그 마주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낮고요. 네. 그리고 설사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이 실내 환경이 굉장히 출퇴근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처럼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감염된 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수에게 쉽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나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증상이 있는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의 곳곳에 일시적으로라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닿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영상 중에 말씀을 하셨듯이 반드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신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는 꼭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든 다른 요인 때문이든 어쨌든 이 감염 전파에 대한 그 위험성,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데 만약에 구로 콜센터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수도권 지역의 병상이 감당할 수 있느냐, 확보가 충분히 되느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환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시장님께서 미리 병상수를 좀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대구 경북 사례를 미루어서 생활치료센터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의 환자분, 지금 콜센터 직원분도 되게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 발견하시면은 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우리가 음압시설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생활치료 시설에서 의료진의 관리하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환자를 미리 발견해서 미리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요, 확진을 받은 구로 콜센터 직원이 지난 7일에 제주도를 여행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 4일부터 기침이라던가 인후통이라던가 이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그 사흘 뒤인 7일에 제주도를 여행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과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을
그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고 대구 경북 근처에 간 적도 없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지만 이 감기 증상이 일상적인 감기라고 생각하지 네. 코로나19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어디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여러 차례 공고했듯이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자신을 찾아오면 3, 4일 정도 자가격리에 준해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전이 되면은 이게 일반 감기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다른 일을 하셔도 되지만은 3, 4일 동안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상적인 감기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대구 경북을 방문하거나 혹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코로나19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혹은 1339 등의 이 상담 전화를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능성을 의심하셨다면은 아마 제주 여행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콜센터 직원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5명 정도 있다라고 파악이 됐는데요. 물론 음성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인지 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네, 이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진실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나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기에는 지금 음성 판정으로 나온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최초 감염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코로나19가 퍼졌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지 모른 채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의 망을 빠져나가서 일상생활을 하신 다음에 그냥 본인은 자연스럽게 나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차, 3차 감염의 형태로 직장 동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죠.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은 일반 감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되냐면 가족들이나 혹은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분들, 무차별적으로 막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하기보다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바이러스의 또 다른 2차, 3차 감염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그렇네요. 사실 이제 대구 경북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확진자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이제 문제는 수도권인데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 집중됐었던 검사 인력을 서울로 투입하고 또 입원 병상 이런 것들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의심이 되는 환자를 보건소에 보내더라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신천지 집단이라는 그 특수 집단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다시 훼손되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신 다음에 확진이 나오고 그럼 일선 의료기관이 또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지금 이제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분들이 굉장히 위생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 독감 환자가 유행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고열 환자들은 우리 검사 용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아마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기 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가족 간에 지금 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 대구 경북의 확진자 감소세가 조금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좀 감소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이 구로 콜센터 이 사태가 터지면서 또 돌발 변수를 맞았단 말이죠. 게다가 또 의료계는 이번 일 말고도 또 다른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분석이던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로부터의 재유입 이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대구 경북이 또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로 콜센터가 이제 돌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른 그런 추가적인 2차, 3차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어쨌든 간에 환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좀 진정세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진정세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서 새로운 환자가 국내로 유입이 되어서 또 다른 감염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예를 들어서 그 가수 청아 씨와 같이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던 스태프 중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사례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외국의 환자들이 늘어나면은 그런 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진정세가 되더라도 외국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계속해서 또 유입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재유행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일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네요. 네. 오히려 또 지금 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해외 국가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재유입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역 노력이 외신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11일 인천공항 출국 검역을 참관한 해리스 미국 대사가 이 한국의 모델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좀 환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약간 어려움에 처해지고 확진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중국의 우한이라든지 지금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해당 지역 의료진과 많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일부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그 근간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수습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이 이동이 금지까지 우한하고 그렇죠. 똑같은 식으로 굉장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약간 아주 전시에 비슷한 상태로 지금 바꿔가지고 극복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의 이동 제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강수를 뒀는데도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하루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 국민 6천만 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사실은 그냥 이탈리아 전체에 봉쇄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워낙에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덩달아서 이제 또 많은 나라들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중국의 3.6%보다 더 높은 5%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뭐 짧게만 짚어보자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탈리아가 굉장히 빠르게 중국 봉쇄령을 내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 봉쇄령을 내리기 전에 이탈리아 곳곳에 아마도 중국의 관광객들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있었는데 그 봉쇄령에 너무 안심한 나머지 방역 당국이 재빠르게 초기 대응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고령 인구 비율이 2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 4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전 국민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을 공격하고 당연히 그래서 그 고령 인구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81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고령자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탈리아 특유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밀착해서 인사하는 문화, 종교 미사 이런 것들이 또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탈리아의 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탈리아가 선진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은 아직 미비된 곳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마 숨어있는 확진자들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사망자도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어서 이 코로나19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탈리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요인들이 초기 대응이 늦었고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또 여러 문화적인 요인에 더해서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면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 밤에 WHO가 팬데믹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WHO가 팬데믹 선포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야 이 팬데믹을 선언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뭐 기다리던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 2009년 신종플루 때와 비교하면 그때는 일단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독감 백신을 좀 개량해가지고 그 신종플루 백신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가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다음에 네.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 국가의 방역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칫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불안감과 그리고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 불안감은 더 커지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곳곳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객관적인 상황 앞에서는 팬데믹을 주저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팬데믹을 선언한 것인데요. 사실은 WHO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이번에도 팬데믹 선언하면서 한국과 같은 사례를 좀 본받아서 각국의 방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희망적인 메시지만 던진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같은 저개발국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놓고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희망적인 메시지도 뭐 다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정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스크 얘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 4일째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4. 그리고 9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만 마스크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정보 앱 서비스도 제공이 됐고 또 우체국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사실은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국민분들이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적 마스크들을 이제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기관도 사실 마스크가 좀 부족해가지고 대학병원은 수술용 마스크가 지금 부족해서 면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부나 보건당국에서도 마스크들은 해외에서도 다 부족한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은 의료기관을 우선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들한테 먼저 배포하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기관들이 비축해놓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대학병원은 상당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인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